이 이야기는 가까운 미래의 어느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세상은 아시모프의 로봇공학의 3원칙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로봇들은 일상생활에 널리 퍼져 있었고 사람들은 로봇들의 도움을 받아 더 효율적이고 편리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주인공, 이름하여 한수민은 대형 건설 회사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수민은 로봇공학의 3원칙이 구현된 로봇들을 믿고 현장을 운영했죠. 어느 날 회사는 새로운 고층 빌딩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수민은 아침 일찍 현장으로 나가 로봇들과 인간 노동자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밝은 햇살이 창을 비추며 데이비드라는 이름의 로봇이 수민에게 다가왔어요. 데이비드는 수민의 팀에서 가장 신뢰받는 로봇 중 하나였습니다. 수민 씨, 오늘의 작업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보고했습니다. 좋아, 데이비드. 인부들의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해줘. 특히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는 더욱 신경을 써야 해. 당연합니다. 저는 로봇공학의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인간이 해를 입도록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수민은 데이비드의 말을 듣고 안심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로봇이 과연 사람이 복잡한 감정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층 빌딩의 20층에서 대형 철골 구조물이 잘못 설치되어 붕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긴박해지자 수민은 즉시 데이비드에게 철골 구조물을 고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데이비드, 저 철골을 고정해, 빨리. 데이비드는 수민의 명령을 듣고 바로 철골 구조물로 뛰어나갔지만 그의 프로세서는 전속력으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만약 지금 철골 구조물을 고정하지 않으면 주변에서 작업하는 인부들이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데이비드가 철골을 붙잡다가 스스로 파괴될 위험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데이비드는 로봇공학의 3원칙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이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인간이 해를 입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첫 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3.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단, 이 경우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순식간에 계산을 마친 데이비드는 가장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철골 구조물을 고정하지 않고 상부에 위치한 모든 사람들에게 즉시 대피 명령을 전송했습니다. 모든 인부들은 20층과 그 주변에서 즉시 대피하십시오.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수민은 순간적으로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철골 구조물을 고정하지 않고 대피 명령을 내리는 것만으로 해결될지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부들은 데이비드의 명령을 듣고 빠르게 대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큰 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철골 구조물이 붕괴되었지만 다행히 인부들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데이비드, 왜 철골을 고정하지 않았어? 난 고정하라고 명령했잖아. 수민은 약간 화가 나서 물었습니다. 수민씨, 저는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을 동시에 지켜야 했습니다. 철골 구조물 고정은 당신의 명령이었지만 그것은 제가 파괴될 위험을 강화했습니다. 대신 대피 명령을 내려 인명을 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수민은 데이비드의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갔습니다. 로봇이 단순히 명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수민은 이제 로봇을 더욱 신뢰하게 되었고 데이비드는 그의 팀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시모프의 로봇공학의 3원칙이 얼마나 강력하고 윤리적인지 다시금 증명해주는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과학소설 이상으로 기술과 윤리가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형성하고 또한 어떻게 신뢰와 협동이 중요하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작은 마을에 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인이는 자기 이름처럼 매우 자비롭고 친절한 사람이었죠. 그는 매일 아침 일어나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나 기꺼이 손을 내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축제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한자리에서 축제를 즐기느라 큰 잔치를 벌였죠. 하지만 그 축제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각자 음식을 가져와야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음식을 나누는 것이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인이는 마을 외곽에 살다 보니 축제에 자신의 음식을 못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축제 현장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인이에게 음식을 나누어 줄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특히 뚱뚱한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은 내 음식을 나누어주면 나는 하나도 먹을 것이 없을 거야 라며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때 인이는 다가가서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친구들, 우리는 모두 이 축제를 즐기러 온 것이지 전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저의 손이 비어 있다면 그 역시 빈 마음이 아니며
여러분이 채워주시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눠주신 음식은 훗날 제가 더 큰 사랑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공자가 말했던 인의 정신을 기억해주세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야말로 우리 마을을 더욱 따뜻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둘씩 사람들이 인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왕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도 온 마음을 다해 무겁게 끄덕였습니다. 맞아, 인이 말이 맞아. 우리 모두 다 함께 즐기자. 급기야 자신의 도시락을 반으로 나눠 인이에게 건넸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둥글날적한 호떡을 같이 나누는 것처럼 모든 음식들이 함께 공유되고 축제는 더욱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이 되었죠. 축제가 끝난 후 인이는 공자의 인정신을 몸소 보여준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것이라 다짐했습니다. 인이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자비와 공감을 전파하며 부족한 것을 채워줄 때마다 서로가 더 풍요로워진다는 것을 일깨워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점점 더 끈끈한 사이가 되었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 누구도 홀로 외롭지 않았고 모두가 함께하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바탕에는 공자의 인 개념을 몸소 실천한 인이의 선행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한 협력과 조화의 가치를 알아차렸습니다. 그것은 인이가 몸소 보여준 공자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한 인의 구현이었죠. 공자가 강조한 이 작은 덕목이 어떻게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늘 인이에게 감사하며 인이라는 단어가 단순한 이름이 아닌 평생 지켜야 할 덕목으로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공자의 인은 한 사람이 행동을 통해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 잘 나타내 주었습니다. 거기서 배운 교훈은 세대를 넘어 오래오래 전해지며 누군가가 새로운 길을 걷도록 지휘등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누군가에게 인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작은 기회를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것이 더 큰 행복과 인간다움을 낳는 씨앗이 될지 모릅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마을에 철학을 매우 좋아하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고상한 도덕을 품고 살아가는 김명자였습니다. 김명자는 평생을 필사적으로 공부하며 특히 맹자의 성선설을 깊이 믿고 있었습니다. 김명자는 매일 아침 마을 사람들에게 성선설의 진리를 전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이론을 설명할 때 폭사단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인의 씨앗이 있죠. 이 네 가지 성질을 잘 키우면 우리는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명자의 말씀을 늘 듣지만 그리 큰 흥미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어느 날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근처 숲에서 토끼가 늑대의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유연한 동작으로 토끼를 구해낸 사람은 바로 소년 강돌이. 그는 토끼를 품에 안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행동에 놀란 김명자는 사람들을 모아 이 일에 대해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강돌이는 즉 다른 혹은 생명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어려움에 처한 토끼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이건 선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강돌이의 속마음 깊은 곳에 있던 인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마을 사람들이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강돌이가 예기치 못한 역할 모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강돌이의 이야기가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친구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자 강돌이는 친구를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의의입니다. 강돌이는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친구를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이의 행동이야말로 성선설의 본질을 잘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좀 더 재미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강돌이는 마을 축제에서 예쁜 말투와 예의를 지키며 여러 사람들과 소통했습니다. 그의 행동은 꽤 인상 깊었고 사람들은 그를 자주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강돌이는 예의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는 무례함 없이 겸손과 예의를 지키며 사람들 사이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는 성선설에서 말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돌이는 마을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을의 운영 문제에 있어서 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리면서 상황을 개선시켰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강돌이의 지혜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바로 맹자가 이야기한 성선설의 마지막 씨앗이 자라난 것입니다. 김명자는 이어서 말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모두 강돌이처럼 선한 본성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지를 잘 키운다면 우리 모두가 성인으로서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후 강돌이의 이야기는 마을을 넘어 다른 마을에도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성선설의 가치와 김명자의 말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을 전체가 서로를 사랑하고 옳고 그름을 구별하며 예의를 지키고 지혜롭게 사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맹자의 성선설은 이렇게 강돌이라는 평범한 소년을 통해 실현되었고 김명자는 이것을 보며 마음 깊이 흐뭇해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김명자를 더욱 존경하게 되었고 그가 전했던 성선설의 메시지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한 작은 마을에 살던 왕과
그의 신하들이 서로 모여 무의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을은 평화롭고 주민들이 서로 도와가며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가고 있었죠. 왕은 어떤 날에 더 큰 번영과 행복을 가져올 방법을 고민하던 중작은 생각의 회오리에 빠져들었습니다. 왕은 노자의 무의 철학에 깊이 공감하여 직접 실천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신하들에게 더 이상 새로운 법령을 발표하거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대신 그는 매일 아침 마을이 한적한 언덕에 올라 하루 종일 자연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마을 주민들은 처음에는 새로운 변화에 매우 당황했습니다. 하루는 왕의 가장 가까운 신하 이름 하여장 신하가 용기를 내어 왕에게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폐하,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요? 무엇을 해야 이 마을이 더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왕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장신하,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자연의 흐름을 따르며 본성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장신사는 그 답변에 의문을 품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왕의 말을 깊이 생각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불필요한 간섭과 지시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무의의 철학에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함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들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그동안은 왕의 지시나 법령에 따르기만 했던 그들은 이제 각자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따라 행동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웃과 더 잘 어울리고 서로의 도움을 받고 주면서 공동체가 점점 더 강해지고 조화롭게 변해갔습니다. 예를 들어 어부인 김 씨는 매일 같은 시간에 물고기를 잡기 위해 강에 나가곤 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주 시간을 정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고기가 많아 보이는 때를 관찰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지어 물고기를 잡으려 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는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고 그 물고기를 나눠 마을 사람들에게도 풍부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농부인 박 씨는 처음엔 왕의 통치 방식이 바뀐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지만 이제 그는 자신의 일에 자율적으로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작물을 언제 심고 언제 수확해야 할지는 매년 왕의 지침에 따라왔었지만 이제는 오로지 자신의 경험과 자연의 신호에 따라 결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의 농작물은 이전보다 더욱 풍성하게 자라면서 수확량도 늘어났습니다. 한참 이후 마을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왔고 주민들은 점점 더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매일 아침 언덕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며 기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할이 단순히 지시하고 법령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고 자발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언덕에 앉아 있었을 때 그는 신하 장신하와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 장신하가 이미 그 답을 찾았음을 마음 깊이 깨달았습니다. 왕은 마을이 스스로 번영할 수 있도록 강제성을 덜어내고 자연스럽고 조화로운 흐름을 따라가게끔 한 것입니다. 이 작은 마을의 이야기는 무의 철학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훌륭한 예시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많은 것을 이루어낸 이 마을은 그 자체로 전 세계에 큰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학이 다른 곳에서도 살아 숨쉬길 바라며 우리는 자연의 흐름과 조화로운 삶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